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 180발을 발사하는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전역을 겨냥한 공격이었는데 방공망의 대부분 요격돼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조용한 밤거리에 요란한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향해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쉴 새 없이 요격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이날 이스라엘로 날아온 미사일은 180여 발.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은 물론 북부 항구 도시 하이파까지 사실상 이스라엘 전역이 공습 대상이었습니다. הירי מאיראן עלול להיות בהיקף רחב. היצמדות להנחיות פיקוד העורף תציל חיים. 이란도 탄도미사일 수십 발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란 매체는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군기지 3곳을 겨냥했으며 80%가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했으며 중부와 남부 지역의 일부가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는 2명이 경상을 입은 외에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1명이 파편에 맞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이란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마스와 헤즈볼라 수장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후과가 따를 것이라면서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 전쟁 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잔치 분위기입니다. 이란이 후원하는 무장정파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깃발을 흔들며 환호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미사일 발사를 죽음을 보복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란 국영TV도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폭사한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에,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르샨을 일일이 거명한 이유입니다.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یم انا من المجرمین منتقمون امت بزرگ اسلامی. 이스라엘은 재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후과가 따를 것이다. 보복 계획이 있으니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אנחנו נמצאים במוכנות גבוהה בהגנה ובהתקפה. אנחנו נגן על אזרחי מדינת ישראל. 이란 유엔 대표부는 이란은 이스라엘의 테러 행위에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대응했다며 주변 국가들은 시원주의 정권과 결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베이루트 외곽 주민들에게 새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일 성명을 내고 베이루트 남부 외곽 건물에 있는 헤즈볼라 목표물을 공격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 보건부는 전날인 1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을 공격하면서 55명이 숨지고 156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 발사했지만 실패했다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시간 1일 밤 텔아비브에서 안보 내각회의를 열면서 이란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 정권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적에게 보복하려는 이스라엘의 결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을 향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대해 자기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락치 장관은 현재 시간 2일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 정권이 추가 보복을 자초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보복 조치는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도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모든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네,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 바이든 미 대통령은 실패한 공격이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와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리더십의 부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세계가 불타게 될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실패로 규정하고 미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격퇴에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attack appears to have been defeated and ineffective. And this is testament to Israeli military capability and U.S. military. 그러면서 미국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이번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도 이스라엘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란의 공격에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f course, there must be consequences for Iran for this attack. We've made clear that there must be consequences. There are things on which we will be coordinating with our Israeli counterpart. 최근 미국이 이스라엘 설득에 실패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의 무력 충돌에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따른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이 미국의 사전 통보 없이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한 데 이어 바이든 미 대통령이 휴전을 촉구한 직후 18년 만에 레바논 국경을 침입하자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이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나선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이란의 공격은 막을 수 있었고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을 집중 겨냥했습니다. As you know, the world right now is spiraling out of control. We have a non-existent president and a non-existent vice president who should be in charge, but nobody knows what's going on.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을 경고하면서 앞으로 중동에서의 긴장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고조되는 중동 위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해리스 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의 영향으로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0.41%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0.93% 내렸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3%가 빠지면서 18,000선을 내줬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나서자 국제유가가 한때 5% 넘게 폭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거래일보다 2.44% 급등한 배럴당 69.8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장중 5.53% 오르면서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브렌트유도 전장보다 2.59% 뛴 배럴당 73.5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중동 지역 전운이 한층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번 공습의 배경과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연결돼 있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보복을 벼르던 이란이 결국에는 미사일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미사일 180발 정도를 퍼부었다고 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미사일 180발이면은 공습 규모가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상당히 큰 규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180발 또는 그 이상이라는 이런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13일 그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 미사일하고 드론을 포함해서 300여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드론은 도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사일에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규모 그리고 이번에 그 파괴력, 능력 이런 것을 볼 때 지난번 수준 또는 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란은 목표물의 80~90% 정도를 성공적으로 타격을 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없다고 발표를 했고요. 미국도 이란의 이번 공격은 실패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측에서 나온 그 피해 규모를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두 명 정도 경상, 부상이다라는 그 정도의 보도가 나오고 있고
시설 파괴로는 식당이 후폭풍으로 한 채가 이렇게 파괴됐다. 이 정도라고 하면 매우 경미합니다. 네. 오히려 지금 여리고에 있는 아랍인 한 사람이 사망했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의 영향이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패를 했느냐? 그것은 이제 미국 측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일단 확전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는 이란이 직접 행동에는 나서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뭐 공습 규모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컸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최근에 이스라엘의 공격 강도가 매우 강해졌습니다. 헤즈볼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있고 여러 요인들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항의 축을 이끄는 이란으로서는 대리전에만 맡긴다는 그런 이제 비난, 실망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란이 이번 공격에 참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받아온 이란으로서는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게 큰 부담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사실 마 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계속 짚어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보복이 지상전이 아니라 방공망 공습이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수위주저를 했다라고 봐야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상전으로 공격을 한다.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거리가 2,0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지난번처럼 이제 미사일 공격 여기에 집중을 했는데 일단 이란 측 발표를 보면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면은 이란은 재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말은 이스라엘 측에서 보복을 하지 않으면은 이란도 그만두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확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발표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란으로서는 이번에 이렇게 공격을 했지만 이것이 더 이상 확전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이 원하는 건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재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어떤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대응 수위에 따라서 이것이 진짜로 전면적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9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스파한의 핵시설을 방어하고 있는 방공망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어떠한 목표물을 생각하고 있을까? 네. 아마 전략적 자산 여기에 대한 공격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바로 핵시설이라든가 유전시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공격은 그야말로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으로서도 그러한 상태까지는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확전 방지를 위한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난 4월에 그 이란이 이스라엘 방어망 공습을 했을 때 이스라엘에 치른 방위비가 천문학적이었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그 이스라엘의 대응 수위라든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데 좀 변수가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하마스하고의 전쟁이 벌써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군이 37만 명인데 상당수의 예비군들이 이미 동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산업 전선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경제 전체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로서는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규모 공습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은
이란에 대해서 어떤 목표물에 공격을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집중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사실 상당히 관심인데 어쨌든 확전은 막아야 한다는 게 그동안 이 미국의 일관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은 군사적인 조치가 아닌 다른 방법을 좀 내놓을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이 방침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잠잠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이것을 성사되기 위해서 미국이 계속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전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주변에 이집트라든가 카타르 등과 함께 이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4월에 그랬던 것처럼 양측이 서로 체면 치레를 하는 선에서 이번 갈등을 봉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부분은 이란 측의 반응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복 수위를 높이느냐 하는 데 따라서 과연 이게 체면 치레냐 아니면은 그대로 잠잠히 계속해서 확전으로 갈 것이냐 하는 이 분기점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응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상대로 지금 레바논에서 제한적인 지상전에도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번 공격과 무관하게 이 지상전은 계속될까요? 네,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어렵게 지상군 투입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 현재 북부에서 이스라엘 주민 약 10만 명이 한쪽으로避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복귀시켜야 되는 이런 막중한 임무가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에 대해서 천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목표가 달성되는 1차적인 목표가 달성되기까지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상전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있을 때마다 중동 지역 전면전에 대한 우려는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충돌이 계속된다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가장 큰 이제 변수는 미국이 얼마만큼 개입을 하고 타제를 시키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미국으로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지금 박빙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박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해리스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미국이 노력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 이게 확전이 된다, 전면전이 된다 하면은 절대적으로 민주당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네. 따라서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소비자 물가가 3년 6개월 만에 1%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6% 올라 2021년 3월 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 상승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올 들어 지난 4월 이후 5개월째 2%대가 이어지다가 9월에는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근원 물가는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지수는 1.8%,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지수는 2% 각각 상승했습니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1.5%가 올랐습니다. 농축 수산물이 2.3% 상승한 가운데 배추는 53.6%, 상추는 31.5% 올랐습니다. 사과는 4.98%가 하락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7.6%가 떨어졌는데 휘발유는
8%, 경유는 12% 각각 하락했습니다. 오늘 아침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 5도, 파주 6도, 서울은 10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떨어져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20도를 포함해 전국이 18도에서 23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첫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상공으로 영하 10도 이하의 한기가 남아있다며 개천절인 내일도 다소 흐린 가운데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후부터 서해 남부 먼바다와 서해 중부 먼바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북부와 서부 앞바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 등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초속 14m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계속 불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인천 옹진군과 서해 5도, 제주도 산지 등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해와 남해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바다 날씨가 거칠어지면서 밤사이 선박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해경은 실종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 해경 경비 함정은 바다 위로 조명을 쏘며 실종자를 찾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삼산면 소거문도 북동쪽 해상에서 4명이 타고 있던 4톤급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선원 3명은 출동한 해경에 곧바로 구조됐지만 선장 A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배 내부를 수색한 해경은 A씨가 발견되지 않자 해군 조명탄과 민간 어선의 도움을 받아 밤새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높아진 파도에 A씨가 통신기로 도움을 요청하다 배가 갑자기 뒤집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잠도 앞바다에서 9,000톤급 화물선과 4톤급 낚싯배가 부딪혔습니다. 낚싯배는 충격 직후 침몰하기 시작했고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등 모두 12명이 근처를 지나던 어선과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오후 4시쯤엔 제주시 추자면에 속한 횡간도 인근 해상에서 0.9톤짜리 어선이 침수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어선에는 위치 발신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 해경은 해양수산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치와 구조 요청을 보내도록 해 배에 탔던 2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해안가에 있는 이른바 선여탕 근처에선 낚시꾼 2명이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던 1명이 실종돼 해경 등이 수색에 나섰지만 높은 파도 탓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제주 남부와 동부 앞바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등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 경기도 부천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조금 전 새벽 6시쯤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사고 경위 들려주시죠. 네, 오늘 새벽 6시 15분쯤 경기 부천시 괴안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YTN 제보로 들어온 영상을 보시면 인도 쪽으로 시내버스가 걸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버스는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겨우 멈춰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 한국전력이 출동한 가운데 교통 표지판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칫 버스 정류장이나 인도 쪽에 시민들이 있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던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버스 안에는 30대 남성 운전기사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인근 도로 일부가 통제되는 등 출근길을 앞두고 주변이 혼잡을 빚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버스 운전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금사 3터널 부근에서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차선 일부를 통제해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 바퀴에 문제가 생기며 옆 차선을 달리고 있던 승용차와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휴학기를 제출한 의대생들에 대해 서울대가 처음으로 휴학을 승인했습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 불가 방침을 어기고 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휴학을 승인했다며 다른 대학으로 휴학 승인이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했습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가운데 처음입니다. 의대 학장이 학교 시스템에 신청된 1학기 휴학계를 결제했는데 사전에 대학 본부나 교수들과 협의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대의 경우 휴학 승인 권한이 학장에게 있어서 독단적인 결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학장은 평소에 의사 책무를 강조하며 최근까지도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생들이 안 돌아올 것 같다. 돌아오더라도 4달간 1년치를 가르칠 가능성이 없다는 등 의대 여론에 부담을 느낀 거로 전해졌습니다. 곧바로 교육부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인 동맹 휴학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왔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 휴학 신청에 대하여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도 독단적으로 휴학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와 대학이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지속한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즉시 감사를 벌여 문제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대처럼 일부 대학의 경우 학장에게 휴학 승인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른 의대들의 동료 가능성을 인식해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생 동맹 휴학이 승인되지 않게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며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가 긍정적인 변화라며 대화 전제 조건이던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거두는 듯한 발언도 내놓으면서 의정 갈등 사태의 온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7개월 넘게 이어진 답답한 의정 갈등 상황에 작은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먼저 정부가 이번 사태 뒤 처음으로 전공의를 향해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야 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 특위에 의사들의 참여를 거듭 요청하며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의사단체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화답이라도 하듯 대화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 대신 26학년도 정원 조정 얘기를 꺼냈습니다. 26년부터는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인력수급 추계기구에 의사를 과반 넘게 참여시키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동감했습니다. 이처럼 정부 사과에 이어 의사단체가 25학년도 증원을 수용할 듯한 반응을 보이면서 의정 대화 물꼬가 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제는 사태 해결에 관건을 쥐고 있는 전공의들이 마음을 돌리겠냐는 것. 의사협회가 전공의를 움직일 구체적인 대책을 정부에 주문한 가운데 의정 간 긍정적인 변화가 양측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어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핵 대응의 핵심 수단인 현무5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100m 깊이의 지하 벙커까지 파괴한다는 탄도 중량 8톤의 현무5가 국군의 날 기념식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 중량인 이 괴물 미사일은 북핵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 장비가 분열하는 가운데 좌우 18개 바퀴가 달린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돼 등장했습니다. 서울공항 위로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F-15K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날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핵무기 고도화에 나선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하면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핵무기가 정권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선의 얘기된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고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거론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시가행진에 나선 윤 대통령은 장병의 땀과 헌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처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군 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하며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튼튼한 안보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군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 실물은 공개가 됐지만 워낙 민감한 무기체계여서 정확한 성능은 여전히 비밀인데요. 김문경 기자가 관련 내용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식 맨 마지막에 등장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입니다. 원통형 발사대에 실린 모습만 공개됐을 뿐 사거리나 파괴력, 정확도 등 자세한 재원은 여전히 비밀입니다.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은신하는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용도로 개발됐는데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수단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현무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며 탄도 및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 중입니다. 다만 시험 발사 영상을 보면 미사일을 공중으로 밀어올린 뒤 점화하는 콜드런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발사관의 길이는 20m 안팎으로 추정되고 8톤의 탄도 무게를 줄일 경우 3,000km 이상을 달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성능을 지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발사 차량에 달린 18개의 바퀴는 대각선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도로 주행 능력을 높였습니다. 오늘 최초로 공개된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의 우수한 측면 기동 능력을 보고 계십니다. 군이 비밀리에 개발한 현무5를 이번에 전격 공개한 것은 쓰레기 풍선 살포와 핵무기 고도화 등 북한의 복합 도발에 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자민당 총재가 임시국회에서 신임 총리로 지명되면서 일본 새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나설 이시바 신임 총리는 경제와 외교, 안보 등 능력을 검증받아야 할 국내외 현안이 적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시바 집권 자민당 총재가 일본 임시국회에서 중의원, 참의원 과반표를 얻으며 제102대 일본 총리로 확정됐습니다. 石破茂君を本院において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 12선 의원 출신인 이시바 총리는 농림수산상, 방위상 등 다양한 국정 경험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고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지적하는 등 역사 인식은 비교적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핵 공유와 함께 아시아판 나토, 즉 집단 방어 체제를 주장하는가 하면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꿔야 한다는 등 방위력 강화에 대한 입장은 강경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금융소득 과세, 법인 방위 증세 등에 적극적인데 전날보다 1.9% 반등하긴 했지만 한때 급락한 일본 증시는 새 내각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보여줍니다. 파벌 비자금 문제로 이미지가 추락한 집권 자민당의 신뢰 회복도 큰 과제입니다. ちゃんと全部包み隠さず公開してくれてる感じがしないからちょっと不信っていうかあまり信じきれる感じではないですね。
이런 가운데 이시바 총리는 오는 9일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고 27일 총선거를 할 계획입니다. 新政権はできる限り早期に国民の審判を受けることが重要である。10月27日に解散総選挙を行いたい。 새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의 기대가 클 때 서둘러 총선을 치르는 것이 지지율이 급락한 집권 자민당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내각은 경제, 외교, 안보 등 국내외 산적한 현안을 통해 조만간 국정 운영 능력을 시험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새롭게 출발한 일본 이시바 내각,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어제 이제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보니까 12선 의원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은 아닙니다.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마 좀 전형적인 일본 세습 정치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버지도 참여연 의원이었고 또 현 지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게이오 대학을 졸업하고 네. 정치가가 된 지 무려 한 38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12번 당선을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전형적인 일본의 세습 정치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점이 좀 전형적인 거라면 비전형적인 것은 약간 이제 기독교 신자입니다. 더구나 한 4대째 기독교 신자이고 해서 굉장히 일본 내에서 야스쿠니 신사는 절대 참배하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식민 통치에 대해서는 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된다라는 식의 상당히 이제 우리 한국의 과거사 문제 이해하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상당히 저 방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높아가지고 본인으로서는 이제 그 방위 대신도 역임하고 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장점이 아닌가 일본 측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지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내 기반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새로운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기대감이랄까요? 그런 게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한데 어젯밤에 일본에서 돌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일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생중계를 보면서 저 자민당 총재선에서 1차 투표 결과에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27표나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2차 결선에서도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걸 보면서 일본 이제 전문가도 이건 상당히 조금 부담이 된다. 우선 하나는 다카이치 사나이는 총리가 되고 나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겠다. 네. 이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한국과의 관계도 좀 더 껄끄러질 가능성도 있고 해서 부담도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선 무엇보다도 자민당 내의 비자금 스캔들 네. 이 부분이 끝나지 않았고 다카이치 사내는 전형적으로 이제 아베 파벌이고 여자 아베라고 불릴 정도니까 네. 그런 일본 국민이 약간 우려하고 저는 반대하는 이 비자금 스캔들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카이치 사내는 그럴 수 없을 거다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일본인들도 마음을 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도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시바가 총리가 되면서 이제 끝났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 국민들도 기대는 하고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당내 기반도 약하고 지금 약간 이제 출범하자마자 약간 잡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기대 반 우려 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시바 총리는 근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중의원 해산 그리고 조기 총선 방침을 밝힌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민의 신임을 묻고 좀 의회 장악하겠다 이런 의중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당내 기반도 약하기 때문에 총선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 이제 당내 기반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에서 승리를 하려면 이게 지금 인기가 상당히 지금 아직은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도 4% 정도 높아졌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이시바 총리를 기대한다는 비율이 한 70%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본인의 인기가 지금 기대치가 있을 때 해산 총선거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입장인데 네. 야당으로서는 사실은 이것은 이제 정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제 내각을 구성하고 나서는 적어도 몇 개월 정도는 운영을 한 다음에 네. 적절한 시점에 이제 해산 총선거를 하는 건데 지금 자민당이 압도적인 좀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전례 없는
이렇게 이 총리의 대취임하자마자 이것을 해상 총선권 한다는 점에서는 네. 상당히 지금 야당의 반발이 지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일 그 양국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말씀을 앞서서 하셨습니다만 역사 인식에서는 온건파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사죄 필요성이 있다라는 언급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어떤 면에서는 아베의 역사 인식이 약간 전환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어떤 전환점에 와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 그다음에 스가 총리, 기시다 총리는 상당히 온건파인데 네.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떤 그 역사 인식이 어떤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 또는 위안부나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본 측의 잘못된 어떤 역사 왜곡 같은 것이 지속돼 왔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하나의 전환점으로서 사실 이제 이시바 총리는 지금까지 아베 파벌의 어떤 냉대를 받으면서 총리를 5번이나 떨어졌었거든요. 이 5번째 겨우 당선이 된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본인이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고 네. 또 과거사에 대한 발언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제2의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같은 것을 우리 정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본 측에서 호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리더십 자체는 있지 않나, 네. 또는 본인의 어떤 과거사 인식 같은 것도 어떤 친한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는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그동안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은 게 종교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역사의식도 있었을까요? 저는 둘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분이 이제 이시바 총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한일 관계 악화의 가장 원인은 네. 일본의 식민 통치다. 아하. 예를 들면 이제 창씨 개명이다. 네. 이런 부분이 근본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2019년에 한일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네. 일본이 수출 규제하고 우리가 이제 지소미아를 중단시켰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국 때리기가 이게 잘못된 것이다. 네. 이 원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의 식민 통치라든지 또는 이제 그 창씨 개명이라든지 한국인의 자부심, 존엄감을 크게 훼손시킨 네. 이런 역사적인 경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가지고 일본이 사죄해야 된다. 한국인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된다는 그런 발언도 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모처럼 어떤 그 일본 정치가 중에서 그 아베가 만들어 놓은 그 이제 2015년에 더 이상 사죄하지 않는다. 강제동원 없었다라는 것에서 벗어나 가지고 네. 이제 전환하는 어떤 그 아베의 파벌의 어떤 흐름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흐름으로서 역사 인식으로서의 이시바 총리 이런 것은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 당내에서 지속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벌써 아베 파벌들의 지금 견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앞으로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우익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2011년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영토 영해 위원장도 됐었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당시 권철현 대사를 만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크게 항의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정치가 총리가 바뀐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새로운 국면이 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네. 사실 영토 문제가 강화된 것은 오히려 일본 민주당 때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본으로 본다면 이제 이 중국과의 센카쿠 다요다의 문제라든지 또는 러시아 북방 영토 문제라든지 또는 일본에서 본다면 이제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영토 영해에 있어서의 어떤 일본인들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경계심이랄까 네. 또는 일본 정치가들의 어떤 포퓰리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이지만 영토 문제에서도 상당히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좀 지나친 거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 보수적인 자민당 정치가 갖고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방 그리고 안보 쪽은 매파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주장하기도 했고 또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 내에 공유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더라고요. 이것은 저는 이제 접근이 잘못됐고 네. 우선 불가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시아판 나토라는 것은 본인은 생각하기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자위대는 미군이 앞에서 전투를 하게 되면 후방 지원하거나 네. 간호하거나 또는 이제 탄약 보급하거나 하는 정도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일본은 어디까지나 주권 국가이니까 주권 국가로서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런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미국과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 공동작전하는 영국군이나 또는 프랑스군처럼 일본이 주권국가로서 자위대의 어떤 물리적인 군사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그런 그 집단적인 자위권에서 일본이 정정당당하게 행사를 하려면 헌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아하.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정도의 어떤 파벌 수준 갖고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고 네. 더구나 이제 공명당 같은 데서는 헌법 개정에 반대하기 때문에 우선 일본 국내에서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판 나토라는 것은 미국이 이건 기본적으로 리더를 해야 되거든요. 네. 사실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같은 경우도 봐도 이건 주로 전부 다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부는 전부 다 미군들입니다. 프랑스군, 영국군이 아닙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미군이 압도적으로 지휘하는 체계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국이 이것을 결국은 주도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게 되면 노입니다. 네. 나토는 유럽에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시바 총리가 이 파트너로서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 한국, 필리핀, 호주 같은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사실 주한미군은 대북용입니다. 네. 이것을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해 가지고 한국이 완전히 이런 그 한미 동맹 자체가 확산이 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또는 봉쇄하는 그런 라인으로 가기까지는 우리의 능력도 되지 않는 것이고 네. 그건 불필요하게 중국이나 어떤 러시아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필리핀이나 호주도 겉으로 봐서는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네. 그렇지만 중국과의 어떤 물적 교류, 이 무역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견제도 하면서 또 협력하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완전히 이런 그 유럽식의 서구 문명이 러시아를 적으로 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런 어떤 그 나토를 아시아판으로 만든다는 것은 지금은 굉장히 조금 적절하지 않고 네. 사실은 일본 내에서도 이게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미국과의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데 신뢰를 구축하기도 전에 미국과 갈등을 벌일 수 있는 사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불필요하게 발신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차기 총리가 될 사람이 어떻게 미국과의 갈등을 빚으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여당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 문제는 제가 보기로는 본인이 좀 신중하지 못하다. 이 부분은 적어도 낮은 자세, 저자세로 간 다음에 일단 미국과 신뢰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네. 구축이 된 다음에 이 문제를 조금씩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는 맞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다라는 네.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큰 틀에서 이시바 내각은 한일 관계에 유연했던 그런 기시다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향후 한일 관계의 기조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적어도 지금까지 이제 한국 국민이 좀 느끼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어떤 일본 정부의 사과에 좀 부족함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적어도 그 본인의 지금까지 어떤 발언이나 스탠스만으로도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긍정적이고 또 하나는 지금 당분간은 이제 한미일 간에 미국이나 일본이 정권이 바뀐다 할지라도 한미일 간의 어떤 안보 협력 자체가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또는 방위 문제에 또 전문적이면서도 여러 가지 한국이라든지 어떤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런 이시바 총리가 전반적으로 한미일 관계도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질 자체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월 1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들여다본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전달 축구협회가 논란이 된 10차 회의록을 전격 공개하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수사 당시 검찰의 진술 조작과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야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탄핵을 추진하는 거란 여당의 주장이 부딪힐 걸로 보입니다. 신도를 성폭행에 복역하고 출소한 뒤 성범죄를 또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 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회원
인원 4천여 명을 보유한 국내 마약 쇼핑 사이트의 판매상과 공급책 일당이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 씨 등은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사이트에서 대마와 코카인 등 8억 6천만 원대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건설 현장마다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아우성입니다. 정부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안팎으로 관리하고 내수 경기 보강을 위해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있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모두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증시와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정부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하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로 42개월 만에 1%대에 진입하며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 성장률 이상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수출이 588억 불로 올해 최대이자 역대 9월 중 1위를 달성하면서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16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의 경우 아직 상대적으로 회복의 속도가 나지 않고 부문별로 온도차가 있는 모습입니다. 설비 투자는 하반기 들어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건설은 작년 수주 부진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소비는 서비스 부문이 3개월 연속 증가하며 회복 조짐이 있고 실질 임금 상승폭 확대로 소비 여력이 개선되는 흐름입니다만 누적된 부채 부담, 지방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도 함께 소상공인, 지방 등 취약 부분의 회복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내수 각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발족하여 투자 회복을 가속화하기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투자의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된 사업의 실행을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 여력을 보강하는 등 투 트랙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분기 내 약 24조 원 규모의 현장 대기 사업 가동을 지원하고 20조 원 규모 민관 합동 건설 사업에 대한 분쟁 조정안도 도출하겠습니다. 10대 제조업이 금년 목표한 110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 중 하반기에 계획된 62조 원 규모 투자 이행도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까지 연장 추진 중인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2025년까지 1년 추가 연장을 추진합니다. 건설 투자 활력 3대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건설 수주 부진을 공공 추가 투자와 민자 활성화로 적극 보완합니다.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 투자를 1조 원 늘려 총 8조 원 규모로 추진하고 공공주택 조기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민간 투자 30조 원 확대를 목표로 민간 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합니다. 둘째, 건설업계의 핵심 애로인 공사비 상승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시멘트, 골재 등 핵심 건설 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 자율 협의를 유도하고 자재 공급 기반을 확대하여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자가 보유한 준공업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을 7년까지 한시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비 부문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보조금을 11월부터 확대하는 등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서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수급자의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 면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금융지원 3종 세트와 새 출발 기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이달 내 배달 분야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비 촉진 행사 기간에 온누리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탄탄한 소상공인 매출 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청탁 금지 법령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상시 30만 원으로 규정하는 등 농어민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채소류 등 체감 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 물량 조기 출하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1만 톤을 추가 공급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배추와 무에 대한 할당 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여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련한 내수 지원 과제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빈틈없이 끝까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새 법안에 대한 제2요구안을 제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새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을 의결했습니다. 당시 한 총리는 거대 야당이 입법 권력 남용으로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안들의 위헌성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새 법안에 제2요구안을 제거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등을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국과 맞물려 여권 내 단일 대우를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은데 한동훈 대표의 만찬 불참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무성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단을 초청해 만찬을 갖습니다. 다음 주 국정감사 전 격려 차원의 만남이란 게 원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곧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어지는 재표결 국면에 앞서 이탈표를 방지하고 여당 내 결속을 다지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을 검사법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찬성한다거나 이런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만찬 참석 명단에서 한동훈 대표가 빠진 걸 두곤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의 우회적 불만 표출이 아니냐는 시각 속 친한동훈계는 일단은 최근 독대 논란에서 표면화된 당내 갈등 양상을 의식한 듯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지난달 한 대표가 재차 요청한 독대엔 대통령실이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만남이 국민 눈높이에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란 반응도 나왔습니다. 당시 독대 성사의 걸림돌 중 하나로 김 여사 문제가 꼽혔는데 친한계는 김 여사의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노 게이지를 조금 더 낮추는 그런 식의 사과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방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좌파 유튜버에게 자신을 공격하라고 사주한 현 정부 인사가 있다며 대통령실 출신 인물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SNS에 남겼습니다. 야권은 이번 주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즉각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친윤계뿐 아니라 친한계에서도 당장 재표결을 해도 특검법이 통과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만찬 등을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이 반복되다 보면 단일 대우에도 균열이 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 국회 본청 앞에서 릴레이 연좌 농성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보복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군의 날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수용을 촉구하는 연좌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군의 가장 귀한 자산은 무기가 아니라 장병이라며 젊은 해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는 게 통수권자의 임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보 태세는 군의 자산들을 시가 행진의 동원에 자랑한다고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해병대원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거부권을 쓰기로 하고 국회 재표결에 대비해 여당 의원들과 따로 만찬 약속을 잡은 거냐며 대통령이 참 후진 정치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본인과 가족이 연루된 특검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이해 충돌이라며 안 받으면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참에 좀 틀고 가자. 어떻게든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정권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자신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이 핵심 증거인 통화 녹취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며 거듭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탄핵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박 검사의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노트에 적시된 박상용 검사의 해유, 협박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를 덮기 위해 사법 질서까지 부정하며 특검과 탄핵 선동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최상병 특검과 이 대표 재판을 연결짓는 거야말로 물타기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여야 여론전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잇따라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선고 형량과 남은 재판들의 진행 속도에 따라 정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달 15일과 25일 열흘 간격으로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경기지사 시절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측근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위증 교사 혐의 재판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2027년 3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유무죄만큼이나 재판 속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근 전국 법원은 선거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1심 선고를 6개월 안에, 2, 3심은 석 달 이내 처리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는데 지침에 따르면 2027년 대선 전에 이 대표가 확정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셈입니다. 다만 많은 증인을 불러 신문하고 증거를 다툴수록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검찰이 짜깁기한 증거로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다음 달 선고를 앞둔 사건 외에 나머지 재판도 사법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 의혹 등 여러 사건이 하나로 묶여 진행 중이고 수원지법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은 여전히 준비 단계인 만큼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합니다. 또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해상에서는 높은 파도를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무척 쌀쌀하던데 기온이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네, 오늘 아침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는데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21도에 머무는 등 종일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1.6도, 파주 5.8도, 춘천은 8.8도로 곳곳에서 올가을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1도, 광주 20도,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끄라토는 현재 타이완 남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 무렵 타이완을 스치듯 지나면서 세력이 점차 약화하겠고 이번 주말쯤에는 타이완 북동쪽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은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이라서 우리나라의 날씨 변동성도 큰 상황입니다. 우선 개천절인 내일은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주 후반에는 태풍의 수증기와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남부와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비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 180발을 발사하는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전역을 겨냥한 공격이었는데 방공망에 대부분 요격돼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동원 기자입니다. 조용한 밤거리에 요란한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향해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쉴 새 없이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이날 이스라엘로 날아온 미사일은 180여 발.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은 물론 북부 항구 도시 하이파까지 사실상 이스라엘 전역이 공습 대상이었습니다. הירי מאיראן עלול להיות בהיקף רחב. היצמדות להנחיות פיקוד העורף תציל חיים. 이란도 탄도미사일 수십 발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란 매체는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군기지 3곳을 겨냥했으며 80%가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했으며 중부와 남부 지역의 일부가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는 2명이 경상을 입은 외에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1명이 파편에 맞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베이루트 외곽 주민들에게 새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일 성명을 내고 베이루트 남부 외곽 건물에 있는 헤즈볼라 목표물을 공격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 보건부는 전날인 1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을 공격하면서 55명이 숨지고 156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일 밤 텔아비브에서 안보 내각 회의를 열면서 이란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 정권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적에게 보복하려는 이스라엘의 결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을 향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대해 자기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락치 장관은 현지 시간 2일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 정권이 추가 보복을 자초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보복 조치는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도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모든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 바이든 미 대통령은 실패한 공격이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와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리더십의 부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세계가 불타게 될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실패로 규정하고 미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격퇴에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attack appears to have been defeated and ineffective. And this is testament to Israeli military capability and U.S. military. 그러면서 미국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이번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도 이스라엘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란의 공격에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f course, there must be consequences for Iran for this attack. We've made clear that there must be consequences. There are things on which we will be coordinating with our Israeli counterpart. 최근 미국이 이스라엘 설득에 실패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의 무력 충돌에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따른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이 미국의 사전 통보 없이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한 데 이어 바이든 미 대통령이 휴전을 촉구한 직후 18년 만에 레바논 국경을 침입하자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이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나선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이란의 공격은 막을 수 있었고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을 집중 겨냥했습니다. As you know, the world right now is spiraling out of control. We have a non-existent president and a non-existent vice president who should be in charge, but nobody knows what's going on.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을 경고하면서 앞으로 중동에서의 긴장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고조되는 중동 위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해리스 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전면전 위기가 커지자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항만노조가 47년 만에 파업에 들어가면서 대선을 앞둔 미국 경제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시작되자 국제 유가가 출렁였습니다.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장중 한때 5%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란 공격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소식에 상승폭을 줄였지만 결국 2.44% 크게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도 전장보다 2.59% 크게 뛰었습니다. 이란의 폭격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는 투매가 잇따랐습니다. 나스닥이 장중 2% 넘게 떨어지며 공포 심리를 반영했고 결국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The impact so far has been modest, and I think investors are going to be able to shrug this off for the moment as they focus more on the economic story, which may be getting better in China and is really fairly solid here in the U.S. 이런 가운데 미국 동부 전역을 아우르는 항만노조가 47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와 항만 자동화에 반대하기 위한 단체 행동입니다. If we have to be out here a month or 2 months, this world will collapse. Don't blame them. Don't blame me. Blame them. 파업이 길어질 경우 겨우 잡았던 물가가 다시 뛸 수 있어 백악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현지 시간 2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긴급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중동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중동에서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텔아비브 인근 벤구리온 국제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텔아비브로 향하던 여객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인근 상공을 선회하며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접국인 요르단과 이라크도 이란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한때 영공을 폐쇄했다가 다시 개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 중심지 텔아비브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총격과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최소 6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저녁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있기 직전 텔아비브 남부 야파 지역에서 무장괴한 2명이 경전철 승객들을 향해 총을 쏘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들은 범행 뒤 달아나다 무기를 사용한 경찰과 시민들에게 사살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극우 강경파인 베잘레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이들이 요르단강 서안지구 출신 팔레스타인 주민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고 만든 악성 임대인 명단에 주택 3,400여 채를 사들였던 이른바 빌라의 신 권모 씨 등 일부 전세 사기범들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권 씨를 대신해 갚아주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돈이 1,300억 원을 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서울 오류동에 있는 아파트.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권모 씨가 소유했던 주택입니다. 현재는 경매에 넘어갔는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 씨와 공범은 이런 식으로 주택 3,400여 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였습니다. 피해자는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이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떼먹은 전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틈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름을 치면 인적 사항은 물론 떼먹은 보증금 액수와 기간까지 상세하게 보여주는데 정작 빌라이신 권모 씨의 이름을 검색해 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건 지난해 9월. 이보다 앞서 허그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경우는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권 씨뿐 아니라 허그가 3번 이상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 다주택 채무자 상위 10명 가운데 6명은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계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죠. 집이 3,000채 이상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악성 임대인 리스트에 안 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임차인들은 명단을 믿고 계약하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임차인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제도의 취지에 달성이 되도록 국가 재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뿐 아니라 허그가 권 씨 대신 갚아준 보증금 1,350억 원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34억 원, 단 3%에 불과한 상황. 권 씨를 포함한 미공개 악성 임대인 6명에 대한 허그의 대위 변제금 5,600억여 원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260억여 원으로 5%가 채 안 됩니다. 국가 재정으로 악성 임대인의 배만 불려주는 건 아닌지 이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실효성을 높일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삼척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철인 3종 경기가 폭우로 취소됐습니다. 대회 며칠 전부터 폭우가 예보됐지만 당일 새벽 시작 1시간 반 전에야 취소되고 참가비도 돌려받지 못해 참가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철인 3종 경기가 열릴 예정이었던 삼척 맹방해변 일대. 출발 지점과 장비 교체 장소는 대회 이틀 전부터 이미 폭우로 불어난 하천물에 잠겼습니다. 당일에도 비바람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결국 대회는 시작 1시간 반 전인 새벽 6시 반쯤 취소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는 600여 명.
대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천재지변이란 이유로 참가비 13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새벽부터 기다린 끝에 받은 건 메달과 기념 티셔츠, 옥수수 1개뿐. 교통비와 숙박비를 포함해 수십만 원의 비용을 떠안은 참가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특히 이미 며칠 전부터 삼척 지역에 최대 300mm의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취소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전 곳은 한 12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식대 한 10만 원, 기름값 10만 원,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 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주최 측은 날씨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대회를 최대한 진행하려 했지만 안전 문제로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인건비와 시설비 등 대회 운영에 들어간 비용을 고려하면 참가비 환불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으로 취소할 경우 참가비 일부를 돌려주거나 다음 대회 참가권을 주는 스포츠 대회도 많습니다. 미리 캔슬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대회를 좀 미뤄서 그때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그런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이사부 장군배 삼척 그레이트맨 철인 3종 대회. 예고된 폭우에도 불구하고 늑장 취소 논란과 미숙한 사후 대처로 대회 운영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실업자 가운데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의 비중이 2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 이하 젊은이로 나타났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8월 현재 국내 실업자 56만 4천 명 가운데 구직 기간이 6개월을 넘긴 사람은 11만 3천 명. 비중으로는 20%로 외환 위기가 몰아쳤던 99년 8월 20.1% 이후 2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들어 매월 높아졌는데 최근 증가폭이 더 커져 5명 중 1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전체 실업자 수는 7월부터 줄었지만 장기 실업자는 오히려 늘면서 비중이 급증한 것입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월 평균 장기 실업자 수는 9만 8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448명, 13% 늘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29세 이하가 32.4%, 30대가 23.3%로 30대 이하 젊은이가 전체 장기 실업자의 55.7%를 차지했습니다. 장기 실업자가 늘어난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와 현실이 맞지 않는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가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전 직장을 그만둔 사유의 24.7%가 시간과 보수 등 근무 여건의 불만으로 계약 만료라는 사유 26.4%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실업률이 1%대로 떨어졌지만 고용의 질에는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최상위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영위할 만한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중간 수준의 일자리를 찾는 것인데 그런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다. 그런 현실 때문에 그만둔 이전 직장을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18.9%로 가장 많은데 온라인 구매, 점포 무인화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실업자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더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한국은행은 실업 기간이 1개월 길어지면 취업 확률이 1.5%포인트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9월 수출이 역대 9월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7% 넘게 늘었습니다.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최대 실적인 588억 달러로 역대 9월 가운데 1위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12개월 연속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수출이 증가하는 상승 흐름도 이어갔습니다. 일평균 수출액만 놓고 보면 29억 4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점도 눈에 띕니다.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3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넘어선 가운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감산 효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수요 회복은 아직도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감산 효과로 인한 단가의 전환, 그리고 기본적인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액은 55억 달러로 역대 9월 가운데 가장 많았고 무선통신기기, 선박, 바이오 헬스 수출도 모두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중국 무역 수지가 수출 증가 덕분에 5억 달러 흑자를 내면서 7개월 만에 다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대미국 수출액은 3% 넘게 증가해 역대 9월 중 가장 높은 104억 달러를 기록했고 유럽연합 대상 수출도 5% 넘게 늘어 2달 연속 월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9월 수입은 521억 달러로 2% 넘게 증가했고 무역 수지는 6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이른바 상고하고 양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호조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늘 아시아 최대의 영화제로 꼽히는 부산국제영화제가 막을 올립니다. 개막작은 강동원 주연의 OTT 영화로 BTS 리더 RM의 다큐멘터리 같이 대중적인 작품도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도련님? 올해 영화제 문을 여는 작품은 박찬욱 감독이 제작과 각본을 맡고 강동원 등 화려한 캐스팅이 돋보이는 사극입니다. 이번 달 공개되는 넷플릭스 작품으로 부산국제영화제가 OTT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나 오늘부터 진짜 카미질과 이거 누르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야. 영상미가 돋보이는 BTS 리더 RM의 다큐도 처음 선보입니다. K-팝 다큐 영화 최초로 오픈 시네마 부분에 초청됐는데 이미 모든 표가 다 팔렸습니다. RPWP는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든 내가 남겨보자. 이걸 기록하자. 나 앞으로 어떤 작가가 돼야 하나? 당신은 왜 지옥에 가나요? 당신의 죄가 무엇이길래? 연상호 감독의 OTT 시리즈 지옥2도 스크린박 플랫폼 작품을 소개하는 온스크린 분야에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됩니다. 이처럼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방점을 찍은 키워드는 대중성입니다. 급변하는 영화계 분위기 속에서 작품성을 중시하는 시네필뿐 아니라 일반 관객 관심도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작품이 이제 오시는 관객들한테 얼마나 잘 부합이 되는지,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관객들이 얼마나 즐길 수 있는지. 즐기세요. 인류를 구원할 거예요.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 수상자인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신작 뱀의 길과 클라우드 등 모두 224편이 부산의 극장가를 수놓습니다. 오늘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닻을 올리는 이번 영화축제는 오는 11일까지 열흘 동안 이어집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들여다본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날 축구협회가 논란이 된 10차 회의록을 전격 공개하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요르단 원정과 이라크 홈 경기에 나설 홍명보 2기 명단 발표 기자회견장.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자신은 억울하다며 논란이 된 10차 전력 강화위 회의록 공개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분명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정상적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회 현안 질의 때 이와 다른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요번에 국회에서 가보니까 약간 제가 들었던 말보다는 조금 다른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원 동의를 했냐 또 안 했냐 뭐 그런 게 있는데 홍 감독이 밝힌 다른 말은 바로 최종 전력 강화위원 전원 동의 여부인데 축구협회가 홍 감독 제안대로 10차 회의록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10차 회의는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마지막 공식 논의 자리입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전권을 위임받은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1순위, 외국인 후보자를 2, 3순위로 협회장에게 보고한 뒤 스스로 물러났고 후속 작업을 이어받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홍 감독으로 최종 결정해 이사회에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체부 감사 결과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후속 작업을 이어받은 이임생 이사에겐 권한이 없을 뿐더러 최종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결론을 이미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화 통화를 한 1분가량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동의를 구하는 이야기는 나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통보에 문체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축구협회에 관련 처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사상 처음 열린 5위 결정전에서 KT가 로하스의 역전 3런 홈런을 앞세워 SSG를 꺾고 가을 야구 막차를 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가을 야구 막차인 5위 자리를 건 단판 승부에서 KT는 로하스의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막판 4연승으로 기세등등한 SSG는 가을 사나이 최정의 역전 적시타에 한 점 대폭까지 더하면서 3대1로 점수를 벌렸습니다. SSG는 사흘 전 선발로 나섰던 베테랑 김광현을 8회 말 깜짝 등판시켰는데 이 승부수가 패착이 됐습니다. 로하스에게 3런 홈런을 얻어맞은 겁니다. 때린 로하스도 던진 김광현도 맞는 순간 직감한 완벽한 아치였습니다. 짜릿한 역전승으로 5위가 된 KT는 이로써 5년 연속 가을 야구를 만끽합니다. 다만 4위 두산이 기다리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2번을 내리 이겨야 준 플레이오프에 오릅니다. Poco a poco fuimos adquiriendo experiencia hasta que nos convertimos en equipo de playoff y de clutch. Y yo confío en mis compañeros de equipo y en el dirigente. 롯데 레이에스는 올해 마지막 타석에서 한 시즌 최다 안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5회 NC 이재학의 직구를 받아쳐 10년 전 서건창이 세운 201안타와 타이를 이뤘고 9회 마지막 타석에선 김재열의 포크볼을 걷어올려 시즌 202번째 안타 새 역사를 썼습니다.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60만 달러 헐값에 한국 땅을 밟은 레이에스는 데뷔 시즌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폭염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배추와 시금치 등 채소값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9월 소비자 물가 조사 결과 채소류 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18.6%, 1년 전과 비교하면 11.5% 올랐습니다. 9월 전체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 달 전보다 3.2%, 1년 전보다 2.2% 오른 것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더 컸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례적인 폭염으로 배추나 시금치 등 고온에 취약한 품목들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달 안에 가을 배추 6천 톤을 출하하고 중국산 신선 배추 1,000톤을 수입해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인력 감축을 위해서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에서 수천 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싱가포르에는 삼성전자 여러 부서 직원이 인사 담당자, 관리자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감원 계획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일부 해외 법인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일상적인 인력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특정 직책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병역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나플라에게 병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나빠진 것처럼 속여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클래식 음반 시상식인 그라모폰 뮤직 어워즈 피아노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수상 여부가 내일 새벽에 결정됩니다. 그라모폰 뮤직 어워즈는 영국 런던 현지에서 2일 저녁에 열리는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 수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그라모폰 뮤직 어워즈 피아노 부문 최종 후보 앨범 3개 중 2개가 임윤찬이 발표한 앨범으로 수상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임윤찬이 수상하면 한국인으로는 처음 피아노 부문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서해와 남해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바다 날씨가 거칠어지면서 밤사이 선박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해경은 실종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 해경 경비 함정은 바다 위로 조명을 쏘며 실종자를 찾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삼산면 소검운도 북동쪽 해상에서 4명이 타고 있던 4톤급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선원 3명은 출동한 해경에 곧바로 구조됐지만 선장 A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배 내부를 수색한 해경은 A씨가 발견되지 않자 해군 조명탄과 민간 어선의 도움을 받아 밤새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높아진 파도에 A씨가 통신기로 도움을 요청하다 배가 갑자기 뒤집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잠도 앞바다에서 9,000톤급 화물선과 4톤급 낚싯배가 부딪혔습니다. 낚싯배는 충격 직후 침몰하기 시작했고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등 모두 12명이 근처를 지나던 어선과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오후 4시쯤엔 제주시 추자면에 속한 횡간도 인근 해상에서 0.9톤짜리 어선이 침수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어선에는 위치 발신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 해경은 해양수산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치와 구조 요청을 보내도록 해 배에 탔던 2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해안가에 있는 이른바 선여탕 근처에선 낚시꾼 2명이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던 1명이 실종돼 해경 등이 수색에 나섰지만 높은 파도 탓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제주 남부와 동부 앞바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등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 새벽 6시 15분쯤 경기 부천시 괴안동에서 시내버스가 버스 정류장 근처 인도로 돌진하며 도로변에 있던 전력 설비인 지상 개폐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수십 가구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 일부 도로가 통제돼 출근길 교통이 혼잡을 빚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30대 남성 기사 혼자 있었으며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창원 방향 금사 3터널 부근에서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차선 일부를 통제해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 바퀴에 문제가 생기며 옆 차선을 달리고 있던 승용차와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휴학기를 제출한 의대생들에 대해 서울대가 처음으로 휴학을 승인했습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 불가 방침을 어기고 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휴학을 승인했다며 다른 대학으로 휴학 승인이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했습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가운데 처음입니다. 의대 학장이 학교 시스템에 신청된 1학기 휴학계를 결제했는데 사전에 대학 본부나 교수들과 협의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대의 경우 휴학 승인 권한이 학장에게 있어서 독단적인 결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학장은 평소에 의사 책무를 강조하며 최근까지도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생들이 안 돌아올 것 같다, 돌아오더라도 4달간 1년치를 가르칠 가능성이 없다는 등 의대 여론에 부담을 느낀 거로 전해졌습니다. 곧바로 교육부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인 동맹 휴학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왔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 휴학 신청에 대하여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도 독단적으로 휴학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와 대학이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지속한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즉시 감사를 벌여 문제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대처럼 일부 대학의 경우 학장에게 휴학 승인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른 의대들의 동료 가능성을 인식해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생 동맹 휴학이 승인되지 않게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며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가 긍정적인 변화라며 대화 전제 조건이던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거두는 듯한 발언도 내놓으면서 의정 갈등 사태에 온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7개월) 넘게 이어진 답답한 의정 갈등 상황에 작은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먼저 정부가 이번 사태 뒤 처음으로 전공의를 향해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야 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 특위에 의사들의 참여를 거듭 요청하며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의사단체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화답이라도 하듯 대화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 대신 26학년도 정원 조정 얘기를 꺼냈습니다. 26년부터는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인력수급 추계기구에 의사를 과반 넘게 참여시키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동감했습니다. 이처럼 정부 사과에 이어 의사단체가 25학년도 증원을 수용할 듯한 반응을 보이면서 의정 대화 물꼬가 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제는 사태 해결에 관건을 쥐고 있는 전공의들이 마음을 돌리겠냐는 것. 의사협회가 전공의를 움직일 구체적인 대책을 정부에 주문한 가운데 의정 간 긍정적인 변화가 양측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